지난 시간 끝에 질문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300만 명이 넘는데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열에 둘 뿐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은요? 애초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거나 갔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8명의 이야기예요.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일이 힘들고 돈이 적어서 다들 안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만합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조금 미안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통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달 내는 돈이 이분들의 월급하고 닿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하루부터 같이 보고 싶어요. 특정한 누군가는 아닙니다. 여러 요양보호사님의 하루를 한 사람의 하루처럼 모아서 그려본 거예요. 이른 아침 50대 중반의 한 분이 장갑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어느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밤사이 별일 없으셨는지부터 살펴요. 씻는 걸 돕고 아침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잠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이 쉽지 몸을 쓰는 일이에요. 혼자서는 일어나기 힘든 어르신을 붙잡아 일으키고 자세를 바꿔드리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다. 그러다 허리를 어깨를 다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쳐도 마땅히 기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몸이 힘든 건 사실 각오하고 온 일이라고들 하세요. 정작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다른 데서 옵니다. 어르신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아랫사람 부리듯 대할 때 자격증까지 따고 온 사람을 그냥 값싼 일손으로만 볼 때라고요. 일이 끝나면 다음 댁으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걷는 그 사이 그 시간에는 돈이 붙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에 몇 집을 돌고 나면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 일에 몸도 마음도 다 쓰면서 내가 여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바로 이 마음이 8명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드는 마음일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좋은 마음으로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50대, 6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몸은 고되도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요양보호사님이 처음 맡은 어르신과 정이 들어서 친정 부모처럼 여겨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몇 해를 못 가 조금씩 달아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사람 대접은 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오래 쌓이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8명이 왜 남지 못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흔히들 첫 번째 이유로 돈을 꼽습니다. 그래서 돈부터요. 인터넷에는 이런 제목의 영상이 참 많아요. 요양보호사, 월급 500만 원 시대, 자격증만 있으면 고소득. 솔깃한 제목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의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자리는 크게 세 갈래예요. 하나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종일 근무하는 경우, 하나는 어르신 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문 요양, 그리고 집에서 내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받는 가족 요양입니다. 이 셋이 근무 방식도 받는 돈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오히려 숫자에 속기 쉽습니다. 시설에서 온종일 일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환산하면 215만 원 남짓이에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 언저리에서 받습니다. 방문 요양은 시급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한 댁에서 두어 시간 일하고 다음 댁으로 넘어가는 사이 그 비는 시간에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시급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하루를 통째로 써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어져요. 집에서 가족을 직접 돌보고 받는 경우는 액수가 더 적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갈래 어느 쪽이든 500만 원이라는 숫자하고는 거리가 탭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대개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하고 섞이면서 부풀려진 겁니다. 그건 자격증이 따로 없는 조금 다른 일자리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말하면 숫자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해보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돈만 제대로 줘도 할 사람은 많다고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에 그 고생을 할 사람이 없는 거라고요. 이 말이 이 일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문제는 일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격증을 가진 분은 넘치니까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 오래 붙잡아 둘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기서 대부분 모르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그 값은 오르지 않을까요? 보통 어떤 일에 사람이 모자라면 값을 더 쳐줘서 사람을 구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식당에 손이 부족하면 시급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뽑는 것처럼요. 그런데 돌봄의 값은 시장이 아니라 나라가 정합니다. 요양기관이 받는 돈도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 사람이 부족해도 그 값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일만의 특징이에요. 30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더 나은 대우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센터 한 곳이나 가족 한 사람을 탓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값을 정하는 큰 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면 값을 조금 더 쳐서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온 좋은 분이 오래 남으면 돌봄의 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 선순환이 돌게 하려면 결국 그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열쇠인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열쇠가 정작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와 곧장 이어진 문제니까요. 돈 이야기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어요. 이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함께 짊어집니다. 무거운 어르신을 바치다 허리를 다치는 일이 흔하고 낯선 집에 혼자 들어가 온갖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다치거나 곤란한 일을 겪어도 마땅히 보호받을 장치가 촘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갈아 넣는 일인데 정작 그 몸이 상했을 때 기댈 곳은 마땅치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월급 숫자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장에 찍힌 액수만 봐서는 이 일의 진짜 무게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 한 조사를 보면요. 평균 근속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돌봄이라는 일은 손에 익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르신마다 몸도 성격도 좋아하시는 것도 다르니까요. 이제 겨우 마음이 통할 때쯤 사람이 바뀌면 어르신도 또 낯선 얼굴에 처음부터 적응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건 돌봄을 받는 분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돈 문제구나 싶으실 거예요. 돈이 큽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모르고 계시던 부분이에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씻고 입는 걸 돕고 식사를 챙기고 약 시간을 살피는 일, 기억이 흐려지는 분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운 분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집안일, 그러니까 어르신 드실 밥을 짓고 어르신 옷을 빨고 어르신이 지내는 방을 정리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일이에요. 이 목록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건 아무나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는 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살피는 일, 몸이 굳은 분을 안전하게 일으키는 일에는 배워야 익히는 요령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굳이 교육을 받게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전문적인 돌봄이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잔심부름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법이 하지 말라고 정한 일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어르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시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먹을 밥을 따로 차리는 것, 가족 빨래를 같이 돌리는 것, 어르신 방이 아니라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 김장을 돕는 것, 명절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 자녀분 심부름을 다니는 것, 이런 건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닙니다. 법에는 이걸 어기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까지 적혀 있어요. 그만큼 분명하게 선을 그어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 일을 하나하나 적어뒀다는 건 뒤집어 보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그만큼 자주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선이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문을 닫고 들어간 남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오가는지 바깥에서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그 선을 지킬지 말지가 그 집 사람들의 마음에 맡겨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서는 이렇게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그 선이 자꾸 지워져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분은 명절이 다가오자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또 한 분은 자격증까지 따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식모 부리듯 대하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했습니다. 짧지만 오래 남는 말도 있었어요. 나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요. 이런 이야기가 영상 밑에 정말 많이 달립니다.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유난한 불평이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면 되지 않냐? 이건 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구조가 있어요. 방문 요양보호사는 대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센터라고 부르는 곳을 통해서 어르신 댁에 배정받아요. 센터는 누가 어느 댁에 언제 갈지를 정하고 복잡한 보험 서류를 처리하고 일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죠. 그런데 이 구조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 댁에서 부당한 일을 시켜서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알려도 센터 입장에서 그 댁은 소중한 이용자거든요. 그 댁이 마음이 상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면 센터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센터도 강하게 나서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참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편들어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사이에서 참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지치면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조용히 그만두시는 거고요. 이 일이 유독 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식당이든 공장이든 힘들면 옆에 있는 동료하고 한숨이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 요양은 낯선 집에 혼자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일을 혼자 겪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이 때로는 몸의 피로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도 풀지 못한 채 혼자 삼키다가 결국 조용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앞에서 본 그 짧은 근속 기간 안에는 이런 사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앞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한 분이 남기신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격증은 땄지만 하고 싶지는 않은 일자리더라고요. 이 짧은 말 안에 8명이 남지 못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나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손을 보태줄 사람이 필요한 어르신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작 그 손이 되어줄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몇 년 뒤 우리 부모님의 문제이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져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돌봄을 대개 집안에서 며느리나 딸이 떠맡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생계를 위해 바깥 일을 해야 하는 시대예요. 가족이 온종일 곁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대신 채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일인데도 우리는 정작 이분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남의 부모를 돌보는 일이니까요. 있을 때는 당연한 듯 지나치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이제 처음에 드렸던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이 일이 왜 우리 통장하고 연결되는가? 돌봄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안에 이 돈이 조금씩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가구가 한 달에 내는 돈은 18,000원 남짓이라 고지서를 자세히 안 보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이걸 내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몰라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만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낸 돈은 먼저 큰 곳간에 모입니다. 나라는 그 곳간에서 어르신을 돌본 요양기관에 정해진 값을 치러요. 그리고 기관은 그 돈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돌봄의 값이 여러 손을 거쳐서 그분들의 월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심코 낸 작은 돈이 우리 부모님 곁을 지키는 누군가의 하루로 바뀌는 셈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돈에는 우리 자신의 미래도 얹혀 있어요.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돌봄의 값을 함께 치르고 그 돈이 사람을 존중하는 데까지 제대로 닿을 때 그 혜택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돈이 사람을 갈아 넣는 데서 멈춰버리면 정작 우리가 그 손길이 필요할 때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값을 받으며 어느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자신이 그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우리 곁에 올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오래 일해온 사람이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지금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셈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오래 일한 분을 선임으로 세워 매달 수당을 얹어주고 한 사람이 돌보는 어르신 수를 조금씩 줄여서 그만큼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요. 이런 변화가 반가운 건요. 그동안 현장을 떠난 분들이 한결같이 해온 말이 오래 일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 오래된 하소연에 이제야 조금씩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작아 보여도 이런 변화가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오래 남을수록 어르신도 익숙한 손길에서 안정을 느끼고 돌봄의 질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버틸 수 있게 돕는 일이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도 솔직해야겠죠. 수당 얼마와 인력 기준을 조금 손보는 걸로 앞에서 본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갈 길이 여전히 멀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마음가짐만으로 다 될 일도 아닙니다. 누가 그 선을 지키게 할 것인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기댈 수 있는지, 그건 제도가 더 촘촘하게 답해야 할 몫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르신 가족에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려주는 것,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요양보호사가 불이익 없이 기댈 수 있는 창구를 두는 것, 그리고 그 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따금 살펴보는 것. 이런 장치가 촘촘해질수록 요양보호사도 어르신도 그 가족도 다 같이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은 그 몫의 상당 부분이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인내에 기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럼 그 큰 몫은 제도에 맡겨두고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만 챙겨볼게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선을 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경계를 알면 언젠가 우리 집에 그분이 오셨을 때 무심코 파출부처럼 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사상을 부탁하지 않고 온 집 청소를 떠넘기지 않는 것. 그 작은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하루가 달라져요. 다른 하나는 만약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그 일을 하게 됐을 때입니다. 법이 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면 부당한 요구 앞에서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생겨요. 혼자 참고 지쳐서 조용히 떠나는 대신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가족이 곁을 지키고 싶어도 다들 생계 때문에 그러기 어려운데 그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고마워하고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우리가 낸 돈이 닿는 그 손을 한 번 더 존중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날이 온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날 내 곁에 와줄 그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오늘 그 손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 훗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 셈이에요. 거창한 제도보다 먼저 그 마음 하나가 시작입니다. 자격증은 300만 명인데 남는 사람은 열에 둘, 그 여덟을 게을러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자리에서 좋은 마음이 먼저 지쳐 돌아섰을 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선 하나에 대해서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잘 버텨요.